지금부터 우리 신인규 변호사의 아유, 파이팅 넘치는 시간을 좀 기대를 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지난 21일이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이게 업무방해 관련해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뭐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알려져 있었고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그리고 조사받고 나올 때 각각 기자들 앞에서 했던 멘트가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예. 2022년에 윤 전 대통령과 나의 관계를 다들 알지 않느냐. 나랑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왜 피의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발언들을 쭉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은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다 분석을 하긴 했는데 그 비판 중에 가장 강렬한 비판이 우리 신인규 변호사의 페이스북인 것 같아서요. 신인규 변호사한테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시점이나 타이밍하고 안 맞잖아요, 말이. 근데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가장 국민들을 상대로 속이려고 하는 것이 이번에 그 허위사실 공표 관련된 소송치가 나왔는데 마치 그거를 전면에 걸어놓고 본인은 모든 의혹을 턴 것처럼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의혹은 올해 있었던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있었던 대선 앞두고 그때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래서 토론회에서 했던 말이 허위 사실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건이거든요. 예, 이 얘기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 이걸 오늘 그 기사를 링크를 걸고 글을 썼죠. 이것 봐라. 나 무혐의다라는 취지에.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무슨 억울한 누명 쓰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 물론 언론에서도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보도하는 행태도 좀 문제입니다만은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제가 하나하나 왜 피의자인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시점을 뒤섞고 있어요. 그 시점을 왜 뒤섞냐? 본인이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이준석 의원 본인의 말입니다. 자신은 대선과 지선을 다 이긴 당대표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 지방선거까지는 문제없이 본인이 선거를 이끌었고 그 공천에 대해서 다 이미 함께 했던 그 책임을 졌던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표를 던지면서 최고위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2022년 하반기에 들어가서 벌어진 일인데 이 두 가지를 뒤섞어서 본인은 윤석열과 공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자기 알리바이를 짜니까 시점을 뒤섞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당 대표인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권한이 있으니까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제가 단적인 예가 그럼 권한이 있으면 다 무죄입니까? 그럼 윤석열 씨도 계엄 권한은 합법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란 수개로 재판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가장 유사한 예가 대학교 입학비리 있지 않습니까? 입시비리. 과거에 최순실 그 딸 정유라 씨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총장이 징역 2년으로 업무방해로 처벌받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무리 대학 총장이더라도 본인의 권한을 최순실 딸을 입학시켜주는 데 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공천권을 국민의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명태균이 꼽고자 하는 김영선을 창원의창에 공천을 하는데 협조를 했다? 그럼 이 자체가 대학 총장이 입학비리로 처벌받는 것과 똑같은 구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자면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할 때 최 총장의 도장이 있었다. 이건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김영선의 공천에 도장은 누가 찍었느냐? 이전숙 단 대표가 찍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함께 공모해서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의원이 억울할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다 시사인을 통해서 보도가 나간 내용들인데 2022년 4월경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함교수 아마 그건 이제 함성득 교수로 보입니다. 함교수 통해서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해요. 토스라는 표현을 쓰죠. 토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9일에는 그 5월 9일 이후에 이제 그 유명한 전화 통화 사건이 나오는 건데 그 전날 밤 자정에 이준석 대표가 내부에서 알게 된 정보를 명태균 청탁자한테 알려줘요. 그게 뭐냐? 그 지역구 경선하라던데 잘 알고 있냐라고 챙겨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준석이라는 당 대표가 본인의 권한을 명태균의
공천 작업을 위해서 써버린 거죠. 그 자체가 업무방해죄로 똑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의미로 본인이 피의자인 줄도 모르겠다 그러고 저렇게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의 말을 탄핵시키는 너무나도 많은 디지털 자료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고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는 말에 해명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묻는 말에는 답을 하지 않고 본인은 막 시점을 뒤섞어가지고 뭐 당대표니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궤변을 좀 늘어놓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전 기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그 함성득 교수한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낸 사실을 이미 확인을 했다. 이것도 시사인 보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크게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언론을 향해서는 저런 식으로 물타기 내지는 진실을 호도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검 들어가서는 굉장히 차분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조사에 정말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증거도 다 가져다주고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윤석열의 공천계획과 관련한 부분들의 녹취 내용까지도 알려졌잖아요. 그게 상대방이 이준석 대표로 추정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특검 입장에서는 그 증거를 통해서 윤석열을 처벌할 수가 있다라면 이준석 하나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왜? 특검법에는 공식적으로 플리바 기능이 있습니다. 아예 법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는 자기는 빠져나가고 법적으로 충실히 협조해서 빠져나가고, 밖에 나가서는 거봐 난 죄가 없으니까 이렇게 종서받은 거야 라고 플레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적 대응과 정치적인 여론적인 대응은 또 따로 하고 완벽히 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요건이 공교롭게도 플레바 기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파고들 수 있지 근데 않을까. 아까 제가 그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한 대학의 입시 비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럼요. 정당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을, 그것도 선출된 당대표가 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했던 다른 후보자들도 피해자고 당원들도 피해자입니다마는 결국에는 그 공천대 후보를 놓고 뽑아야 되는 국민들도 피해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민주주의 파괴의 중대 범죄성을 고려한다면 전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선순위로 놓고 수사를 벌였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제 이준석 대표를 소환까지는 한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명태균 씨를 통해서 너무 많이 세상에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전 그냥 넘어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빠져나갈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양지열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워낙에 이준석 대표 개인적으로 디지털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동하는 동선이라든지 다 갖고 있다고 기자한테 자랑도 하잖아요. 예. 문제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유리한 그런 것만 공개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던 것은 본인이 유리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본다면, 윤석열만 가담된 거. 그렇지. 그것만 공개를 해요. 그런데 수사기관에 들어갔을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플리바 기능을 위해서 나의 혐의를 이 정도 인정하면서 누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을 더 뭐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증거 같은 걸 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조율을 하겠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저는 설득력 걱정하는 거예요, 그 있게끔 부분을. 들려요. 그 부분을 근데 거예요. 이 부분을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버린다. 그냥 뭐 다 털어주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미 우리가 들은 내용 있잖아요. 네. 윤석열이 해줘라. 김영선 그렇죠. 해줘라. 예. 그리고 김건희도 육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공천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는 남아 있는데 예.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거든요. 아니 윤석열 김건희까지 책임지게 만들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당 대표가 공천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이준석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윤석열과 김건희만 똑대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력이 있었던 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할 부분이지 결국 핵심은 당의 공천권에 대한 농단과 사유화이기 때문에 전 이거를 만약에 그냥 덮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예. 저도 신인규 변호사랑 의견은 같이 해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이거 그렇게 될 거라고 한 게 아니라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서 실질적인 처벌과 그리고 이제 사회적 평가라는 것은 그 법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또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워낙에 이제 여론전에 능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지금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해주신 아니, 지금도 걸로 그러잖아요. 이해하겠습니다. 본인이 피의자인데 피의자인 줄을 모르겠다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마치 그 프레임 자체를 그 이상한 수사를 한다라는 식의 그 모양을 만들고 일부 언론에서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 충분히 그런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굉장히 그 생각이 듭니다. 언론의 친화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아니 저는
왜 언론이 신인규 변호사가 하는 저런 말들은 잘 기사를 안 쓰는지 제 궁금해요. 얘기는 안 씁니다. 언론에서 안 써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쓰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의 주장과 입장이 있다면 그걸 실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고 워낙에 이제 언론 친화적이라서 많이 기사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정확하게 지금 지목하고 있는 저런 조목조목들이 있잖아요. 이건 왜 기사로 우리가 보기가 힘드냐? 이거는 좀 평론가들의 말을 기사로 잘 쓰진 않죠. 왜 그래요? 보통 이제 정치인이니까 이제 이준석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고 좀 개혁신당 대표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냥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전달하고 이준석이 뭐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사가 되지만 그냥 이렇게 따옴표 따주면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기자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좀 하자면 제 말은 안 써도 좋아요. 좀 안 써줘도 상관없는데 제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기자들도. 그렇죠. 그걸 받아서 들으면 참고를 공부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지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아하.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물어봐야죠 이준석한테. 한결의 중심에서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언론을 비판하고 아니 있는 그러지 겁니다. 않습니까? 아니 게으르지 말고 공부를 해서 가가지고 면전에서 물어볼 권한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그럼 물어봐가지고 올바른 진실을 추구하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준석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따옴표 따가지고 유통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뿌연 연기처럼 이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실에 접근할 권 때. 실장님이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예. 제가 신경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정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서. 근데 이 행태 자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 물론 중요한 인물은 아니라고 중요한 하더라도 인물이 아니라- 이 행태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 아니냐. 어차피 개별 기자가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간에 어디에다가 프라이어리티를 둘 것인가는 차이가 있죠. 이준석 대표는 그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는 아닐 겁니다. 예. 일반은 아니다. 이미 요즘은 이미. 아니에요. 예. 요즘 근데 이상하게 한동훈한테 가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그리고 이준석 일바가 아니었는데 문제는 일바가 아닌 게 이준석 입장에서는 빠져나가기 좋은 더 상황이 자유로워지죠. 오히려 더 그럴 수 도와주죠. 있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또 플리바게닝을 하더라도 네. 저는 플리바게닝을 해서 형은 그렇게 낮추게 되더라도 그 내용은 공개를 해야 세상에 되는 거 다 아니에요? 알려줘야죠. 해야 예. 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은 공개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관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건 나름대로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아무튼 얄밉다니까 뭐래도. 이래서 뉴스다이브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 발언이나 태도, 행동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도 확인이 다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하나의 예를 들면요 이준석의 화법이라는 게 명태균 관련된 것도 명확하게 여론 조작인 걸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예. 뭐 누구는 몇 프로 올려주고 뭐 다 이런 얘기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거를 막 토론장 나가가지고 명태균이 한 거는 여론 보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교묘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으면 그냥 흘려듣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예. 대표는 이게 말을 할 때 틈새가 없잖아요. 예. 다다다다다 얘기를 하니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프린트로 해서 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네. 이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가끔 왕왕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자, 다음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2차 종합특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차 종합특검이 어찌됐건 뭐 지금 대충 정리된 것만 보자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에서 다 완수하지 못했던 수사들을 마무리하는 데 우선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14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요. 최대 170일간 활동이 가능한 2차 특검 이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세 분한테 그냥 궁금한 게 가장 급한 게 뭘까라는 부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2차 종합특검이라고 이제 이름을 종합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이 모든 걸 좀 합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어차피가 아니라 이게 결국에 형사사법이라고 하는 게 특검도 검찰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사 소송을 하는 데에 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나온 증거들 내지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줄기를 따라가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하에서 벌어진가의 큰 어떤 흐름이라든가 해야 될까요? 큰 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그 내란을 우리는 도대체 뭘 노리고 어떻게 누가 진짜 기획자인 거고 이게 불가피하게 이런 일을 그들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벌일 수밖에 없었던 거 12월 3일로 특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크게 들여다보고 의혹의 수준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 그리고 그날 직접적으로 북무에 참석했던 인물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풍신이나 이런 것들만 보니까
제일 의혹의 핵심이 있는 게 저는 김건희 관여 여부가 빠졌어요. 심지어 내란 특검은 확실하게 관여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는 식으로 무혐의 확인됐다라는 식으로까지 예. 발표를 해버리니까 아니 김건희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 라는 큰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14가지의 그 지난 3특검에서 밝히지 못했다는 혐의도 현재 2차 종합특검안에는 공식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들어가 있지 않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온 증거들 대표적으로 뭐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도 수첩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근거했는지 법적으로 안 쫓아봤다. 네. 드론은 나왔지만 헬기에 관련해서는 아직 안 됐다. 이런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부차적인 부분이거든요. 디테일에만 너무 집착하는 네. 것이다. 근데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 세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그런 부분을 먼저 눈에 들어온 것만은 또 한계가 있긴 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으로 접근해서 그 구체적인 증거와 뭐 예를 들면 일단 구속시키는 게 우선이다. 예를 들면 일단 재판에 넘기는 게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면 놓치는 지점들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김건희라는 인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제법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의심되는 혐의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이 특검 시절에 했다는 경제 공동체로 최순실 박근혜 묶었던 것처럼 정치 공동체 혹은 이들은 부부니까 뭐 또 다른 형태의 무언가로 묶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뭐 두루두루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 뭐 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그런 명품 수수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많이 됐고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방금 저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소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이게 제일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이런 건 약간 개인 비리 성격이 있고 명품 수수도 물론 거기서 매간 매직까지 갔다면 이제 공적인 부분까지 연결되지만 양평 고속도로 문제 그리고 용산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공기관이 동원이 된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도 잘 없었던 이야기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감사원하고 검찰 부분 감사원하고 검찰이 이런 명백한 불법과 잘못에 대해서 눈 감거나 인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줬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지휘 면밀을 한다거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V제로한테 계속 통화하면서 그 사실상 수사 지휘를 받는 식의 부분 예전엔 이 정도 아무리 최순실이 했다 하더라도 최순실이 법무장관한테 전화하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우리 공적 기능이 얼마만큼 흐트러졌는지 이 부분은 제대로 규명이 돼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특검이 뭐 종합특검 저는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좀 보는 건데 결국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가 되면서 영장 전담 이제 판사들도 좀 교체를 일부 하기 때문에 조금 한번 이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지난 3특검에서도 수사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없는 수준의 양이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출신일 뿐만 아니라 이 검찰과 법무부 조직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란과 관련해서도 제일 먼저 밝혀야 될 우선순위는 저 법무검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정당을 사유화하면서 이 당과 한몸으로 범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시대에 그 대통령 비서실에 있었던 비서관들이 또 많은 분들이 대부분 또 국민의힘의 그렇죠. 의원으로 배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 이 법무검찰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어떻게 수사해낼 것이냐. 그러려면 저는 이번에 종합특검 한다고 하면요. 수사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도 내란 특검만 예를 들어도 뭐 조이대 서면 조사만 해보고서 그냥 무혐의 덮어준다든지 김건희도 무혐의 덮어주고 한덕수 구형도 15년밖에 안 하고 한덕수 영장 재청구도 안 하고 박성재 영장 2번이나 기각당했는데 한 번 더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안 하면서 사실상 수사 의지를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참 너무 아쉽죠. 이 시간을 또 허비한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면 이번만큼은 정말 그 앞에 특검들이 보였던 아쉬운 점까지 좀 담아 안아서 좀 수사 의지라도 좀 보여줘라. 제대로 되게. 수사 의지를 안 보여주고 막 조이대 무혐의 덮어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이 당하는 이 좌절감과 절망감은 너무 큰 거거든요. 아, 대한민국은 여전히 김건희와 조이대가 세구나.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뭐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자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거 여부는 지위고와 물어나고 성역 없이 수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 그 부분이 가장 성패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특검은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알리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릴리즈가 되고 국민한테 접수가 되는데 지난 특검 그 기간들 중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반 정도가 가십성 기사들로 덮여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본질과 상관없는 물론 그 또한 다 범죄 혐의와 연결되는 것들이라고는 하겠으나 그렇게 긴 시간 우리가 각종 귀금속들 회사 알아야 되고 뭐 시계는 얼마짜리고 이쪽에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과 귀를 뺏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향후 있을 2차 특검은 진짜 그야말로 의지를 보여주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하고 정확하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특검도 그렇지만 이거를 그 보는 소비자들의 입장도 너무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거를 기대하는 그렇지. 그런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예. 사실은. 소비자라는 건 이제 우리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국민도 있고 언론도 있고. 예. 예. 언론까지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많이 다뤘습니다만 오늘 그 건진법사 전성배 뭐예요? 40분인데? 알았어. 전성배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그 구형이 나왔습니다. 네네. 징역 5년 구형이 됐습니다. 재판부 이진관 판사가 진행했던 재판인데 국정농단 이 현실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게 다 국정농단이 이게 현실화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힘을 보탰던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검찰에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다이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기 신은규 변호사가 뒤에 안 가도 되는 날이라 가지고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저도 오늘 필리버스터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 길게. 남으세요. 화장실 24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까 24시간. 화장실도 안 보내고 그냥 약간 우원식 의장하고는 다르게 가혹하게 내가 진행할 수 있는데 오늘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모든 건 양지열 변호사 때문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10분 있었어요, 전. 왜 그래요? 오래 계시긴 했는데. 아니, 가혹하시네요,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깁니다. 안 해도 될 얘기를 뭐 큽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뉴스 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